유지 이 부분은 결국 이제 그 몸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만 정리해 보면, 자 신경계에는 중추신경계하고 만초신경계로 나뉘고요. 신경계로 나뉘고,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부분이고요. 얘는 겉질이 회색질, 속질이 백색질. 자, 척수는 겉질이 백색질, 속질이 회색질. 회색질이 신경세포체가 있는 부분을 E라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말초신경계는 이제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이 있고요. 감각신경에는 뇌신경하고 척수신경이 있는 거고, 원심성 신경에는 체성신경계,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교감과 부교감. 그리고 교감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부교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죠? 여기는 아센트리클, 여기는 노르 에피네프린. 이렇게 하죠. 아유, 이쪽이었네요. 너 때문에 재영이만 지금 딸기라떼 먹고 있잖아. 자, 그리고 이제 척수에 보면 나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동쪽이면 여기가 북은, 여기가 전근, 북은으로 들어오고 전근으로 나가죠. 이게 운동신경이고, 얘가 감각신경. 이렇게 돼서 부근으로 들어왔다가 뇌로 갔다가 명령이 내려면 전근으로 이렇게 나간다 라고 이제 얘기했고요. 그 얘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였지? 자, 교감신경은 다 척수 중간 부분에서 다 나오고요. 부교감신경은, 자, 동공 같은 경우는 중간뇌, 그 다음에 방광 같은 경우는 척수 끝부분, 나머지는 다 어디야? 숨골, 연수에서 나오죠. 그래서 중추가 달라. 그거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놔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자, 항상성 유지인데요. 자, 항상성 유지가 어떻게 되느냐? 항상성 유지. 자, 항상성 유지는 몸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걸 항상성이라고 해요. 자, 주변의 환경이 변하더라도 체온, 혈당량, 삼투압 등의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 항상성 유지의 항상성 유지의 인구가 어디? 체온, 수투와 혈당량,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뭐에 의해서 되냐면 내분비계 그리고 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내분비계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을 내분비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호르몬 근데 이런 항상성 유지를 가장 얘를 최고 중추가 어디냐면 사인회에 있는 지상이에요. 사인회 시사가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항상성 유지의 최고 중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해요. 조절을. 뭘 조절하냐?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요. 호르몬 분비를 조절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적은 양으로 특정 조직이나 기관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한다. 자, 호르몬은 내분비계에서 일어나는데 만들어지는데 내분비계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비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액으로 직접 분비가 돼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표적 기관이나 세포로 이동해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혈액을 통해서 온몸을 돌고 가다 보니까 어때요? 좀 느리게 작용하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농도가 유지된다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혈액으로 돌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다 혈액 온몸을 다 돌잖아, 그지? 그 이상화를 해서 이 호르몬의 농도를 체크를 하는 거야. 농도를 체크해서 야 이거 부족하다? 그럼 더 분비해. 많아? 야 분비하지 마. 이거를 지상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다 알아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의 또 다른 특징은 결핍증과 과다증이 있고요. 결핍증과 과다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종특이성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식물에도 아밀레이스가 있어요. 식물도 녹말을 엿담으로 포도당 설탕 같은 걸로 바꿔주는 아밀레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밀레이스를 우리가 활용을 못해요. 왜? 달라서. 달라서. 그런데 돼지 인슐린은 우리가 써도 인슐린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의 호르몬을 받아도 우리 몸에서 그대로 작용한다. 척추동물이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이야 유전고박을 이용해서 대장균을 이용해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만들어내서 인슐린 주작값이 엄청 싸져요. 한 방에 700원밖에 안 해요. 옛날에는 당뇨병 걸리면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 왜? 그 묵은 돼지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췌장을 통해서 이제 인슐린을 뽑아내서 그걸 주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부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돼지 기르기가 쉽지가 않거든. 우리가 그냥 돼지 기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균이 없는 상태로 유지해야 되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종특이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의 호르몬도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호르몬의 특징은 뭐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항상 호르몬의 특징과
비교하는 게 뭐냐면 자, 교소예요. 교소. 교소는 기질 특이성이 있죠.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특정 기질에만 반응한다는 거죠. 얘는 어때요? 특정 기관에서만 반응을 해요. 특정 기관에서만 반응. 기관 특이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그런 거 차이가 있다. 호르몬하고 효소는. 그리고 얘는 효소는 외분비세요. 외분비세를 통해서. 다음 말로 분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샘, 이거 침이 바깥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눈물샘, 뭐 위샘 이런 것처럼 분비관이 바깥에 있는 바깥으로 분비하는 것을 분비관이 있는 외분비샘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얘는 호르몬은 내분비샘. 그러니까 그냥 세포야, 세포 덩어리야. 거기서 뭔가 만들어서 혈관, 모세혈관 쪽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좀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잘 구분하기 힘들겠죠. 처음에는. 그죠? 처음에는 그렇겠죠. 자, 사람의 내분비샘과 호르몬. 자, 여기 보시면 호르몬을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사인의 시상하부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 내분비계에 해당하는 뭐 시상하부,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 있고요. 뇌하수체 있고요. 갑상샘 있고요. 중심 있고요. 이자 있고요. 생식샘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인데, 자, 시상하부에서는 사람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 시상하부에서는 XX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있네요.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자, XX 호르몬을 방출하도록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뇌하수체. 뇌하수체는 전엽하고 부엽으로 나뉘고요. 전엽에서는 자, 일반적으로 XX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얘는 XX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죠. 얘는 XX 자극 호르몬이에요. 생식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런 XX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죠. 자, 그래서 전엽보다는 부엽을 잘 알아야 돼요. 부엽에 옥시토신하고 항이뇨 호르몬. ADH라고 얘기해요. 항이뇨 호르몬. 부엽을 외우는 게 더 낫겠죠. 나중에 옥시토신하고 이 항이뇨 호르몬은 되게 중요한 과정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자,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건 타이록신. 옛날에 티록신이라고 했죠? 타이록신이래요. 자, 부신에서 분비되는 게 부신 독질과 겉질과 속질에서 분비되는 게 다른데, 겉질은 겉질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네요. 옛날에 나왔는데. 겉질은 자, 독질에 에피네프린이라고 나오지? 겉질은 이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나오고요. 몰랐네요. 안 나왔으니까. 자, 이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자, 이자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만드는 부분이 어디냐면 랑게르 한스란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요. 랑게르 한스
셈, 랑게란스 섬, 랑게란스 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알파 세포가 있고요, 베타 세포가 있는데요. 세포가 있는데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분해됩니다. 알파니까 기억이에요. 알파니까 기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빠르게 될게요. 다음 생리샘은 뭐 정소나 난소에서 분비가 되는 것들이죠.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뭐 이런 것들이 생리샘 호르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 다 외울 거. 다 외울 거.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신경계와 내분비계 비교. 신경계와 내분비계는 신호를 전달하는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신호를 전달해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 뭔가 다르다. 신경계는 뉴런을 통해서 전달 속도가 빠르고요, 작용 범위가 뉴런에 이 전달된 것만, 뉴런을 통해서 전달된 곳만 작용을 하게 돼 있고 일회성이죠. 일회성입니다. 자, 반면에 내분계는 혈액을 통해서 전달 속도가 느리고 대신 작용 범위가 넓고 농도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죠. 그죠?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과다증하고 결핍증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생장호르몬이 과다되면 뭐 거인증 아니면 말단 비대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 부족한 뭐 소인증이 생기겠죠. 자, 타이록신이요. 타이록신 과다증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록신의 과다증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해서요. 증상이 뭐냐면 딱 골룸입니다. 삐쩍 마르고요, 눈알 툭 튀어나오고요, 성격 순간순간 바뀌고요. 딱 골룸이에요. 골룸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예요. 골룸 아니죠? 반지의 제왕에서 마이크 이렇게, 네, 걔가 완전 딱 갑상선 기능, 그 타이록신 과다증 환자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인슐린 부족하면 뭐 당뇨병 걸리는 거 그 정도 알고 있겠고요. 그 외에도 필요 없고. 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성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원리가 뭐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항상성 유지는 신경계와 내분비계에 의해서 뭐라고요? 자, 무슨 작용? 음성 피드백 작용. 그리고 기량작용. 자, 기량작용은 앞에서 했었어요. 뭐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기량작용하는 호르몬이 뭐가 있냐면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칼시토닌과 파라토닌. 선생님이 항상 헷갈리는 게 이거거든요. 칼슘 농도를 낮추는 거, 칼슘 농도를 높이는 건데, 항상 헷갈려. 시험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서 카시토린과 파라토닌은 자주 나오거든요. 기량작용 중에 인슐린과 글루카곤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나오는데 항상 헷갈렸어요. 맨날 반대로 생각하고 그랬어. 그래서 기억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외워도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경우 있잖아. 저게 그래. 나한테 항상 헷갈려. 저게 뭐였지? 왜 그러지? 뭐가 좀 문제가 있어.
어쨌든 그 기량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죠.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혈당량 조절이요. 혈당량 조절할 때 인슐린만 분비된다면 혈당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슐린만 있을 때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같이 분비될 때 이렇게 돼요. 이게 인슐린 플러스 글루카곤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폭이 좁아져요. 조절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량자일 때 이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문제 이제 음성 피드백인데, 자, 음성 피드백은 원인이 결과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자, 호르몬이 분비가 됐어. 호르몬이 분비가 됐어. 그럼 호르몬이 그 일을 할 거 아니야. 그 일을 하는 게 관찰이 되면, 자, 더 이상 하지 마. 라고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게 음성 피드백이에요. 일어나면 하지 말라고 되먹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이록신이 분비가 됐다. 분비가 돼서 세포흡이 활발해지더라. 세포흡이 활발해지더라. 그러면 세포흡이 활발해지면 뭐 예를 들어 타이록신이 분비되는 경우가 이제 체온이 낮아졌을 경우, 체온이 온도가 강화했을 경우 체온이 낮아지니까 자, 타이록신으로 해서 세포흡을 활발하게 한다. 그럼 체온이 다시 올라가죠? 그죠? 그럼 타이록신이 분비돼서 올라갔으니까 자, 더 이상 분비하지 마. 그럼 다시 체온이 낮아져. 체온이 낮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다시 타이록신 분비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게 음성 피드백이에요.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작용해요. 항상. 근데 예외적으로 양성 피드백인 게 있어요. 시우가 여친을 만났어. 시우가 여친을 만났어. 여친한테 다가가면 되게 여친이 도망가냐? 아니죠. 다가오죠. 조금 더. 조금 더. 다가가면 서로 다가가죠. 이렇게 다가가면 도망가지 않고 더 다가와요. 양성 피드백이에요. 양성 피드백인데 유일하게 양성 피드백인 게 뭐냐면 옥시토신입니다. 여기 나와요. 자궁 수축 호르몬이라고 하고요. 출산할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시작이 되면 자궁을 더 빨리 수축하기 위해서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해요. 그래서 출산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양성 피드백하는 유일한 거. 근데 그 평상시에 이 옥시토신이 자궁 수축 호르몬, 그러니까 출산할 때 나오는 옥시토신 말고요. 그 출산할 때 이렇게 분비가 되는데 평상시에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소해가 되게 강해져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거 있죠. 뭐 동물원에서 애가 사자울이 좀 떨어졌는데 엄마가 확 훌쩍 뛰어가지고 사자 확 때려 눕히고 애 들쳐오고 나오고 그런 경우 있다고 얘기하죠. 막 책상에 열고 막 그런 거. 갑자기 괴력이 나는 옥시토신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옥시토신이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범죄자한테 옥시토신을 주사를 하면 범죄 욕구가 사라진대요. 폭력이나 이런 게. 그래서 행복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있죠.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을 통해서 향상성을 유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음성 피드백에 의한 타이록신 조절. 자, 그래서 160페이지에 보면 혈액 속에 타이록신의 농도가 감소하면 신경계와 내분비에 의한 타이록신의 분비가 촉진이 되어 원래 상태의 농도를 회복하고 혈액 속의 타이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신경계와 내분비의 음성 피드백으로 타이록신의 분비가 억제되어 농도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타이렉신의 농도가 낮을 때 기상압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TRH를 분비시키고요. 그러면 뇌하체가 자극을 받아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면 갑상샘이 분비돼서
뇌하수체가 갑상선에서 타이록신을 만들어내요. 자, 이 타이록신이 만들어질 때 뭐가 필요해요? 생성 시 필요한 물질이 아이오딘이에요. 타이록신이 뭐하냐? 세포호흡을 활발하게 하는 거죠. 세포호흡을 활발하게 하는 건데, 네?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추울 때 따뜻하게끔 만들어서 간에다가 타이록신이 가면 간 세포가 엄청나게 세포를 활해서 온몸 체온을 높여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이제 출산하고 나면 자궁벽이 손상이 되죠. 왜냐하면 뭐라고 하니? 태반이 붙어 있다가 자궁벽에 태반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의 모세혈관과 아이의 모세혈관이 서로 얽혀 있는 부분이 태반인데 얘가 딱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온단 말이야. 그럼 자궁벽이 손상이 됐겠죠. 그죠? 딱쟁이 떨어져 나온 거니까. 응? 자, 그럼 여기 있는 세포들이 손상이 됐을 테니까 이 세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재생을 하거나 없앨 거 없애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때 세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출산하고 나서 타이록신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나면 뭐 먹어요? 미역국이요. 왜? 미역이 많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똑똑한 거예요. 미국에 되는 거 모르잖아. 서양에 되는 거 모르잖아. 미역, 저거 뭐 어떻게 미끌미끌한 거 어떻게 먹어? 안 먹었잖아. 바보 같은 거죠. 출산하고 나면 이 미역국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왜? 타이록신을 생성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량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건데, 자, 이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분비가 돼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분비가 돼서 조절하는 과정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인데, 자, 봐봐. 자, 인슐린이 왜 분비가 되지?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자,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해서 흡수를 합니다. 소화 과정을 거쳐서 소화시켜서 흡수를 하면, 혈당량이 증가하겠죠. 그죠? 자, 혈당량이 증가하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왜? 혈당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죠? 이거 무슨 과정이에요? 피드백이에요. 혈당량이 증가했으니까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량을 낮추는 거죠. 이건 음성 피드백이에요. 자, 인슐린이 분비돼서 혈당량이 낮았다. 이거에 의해서 혈당량이 감소했다. 혈당량이 감소되면 어떻게 돼요? 감소되면 자, 다시 글루카곤을 분해해서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혈당량을 높이는 글루카곤을 분비하죠. 그러니까 혈당량 감소해서 글루카곤을 분비하죠. 이것도 피드백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하는 일과 얘가 하는 일은 서로 어떻다? 반대되는 일을 한다. 요게 뭐예요? 기량작용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무조건 인슐린 나오면 기량작용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느냐? 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느냐? 뭐 때문에? 혈당량이 증가했으니까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야. 감소시키기 위해서. 혈당량이 감소했으니까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거야. 혈당량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건 음성 피드백이라는 거야. 그 과정. 그 하나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과정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단 말이야. 혈당량이 증가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고, 혈당량이 감소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글루카곤이 분비가 된다. 하지만 여기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하는 일이 어떻다? 서로 반대된다. 요거는 기량작.
이해되죠? 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슐린과 글루카곤 나온다고 무조건 우와 기량작용 찍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상황을 잘 보시고 인슐린의 역할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다. 이런 건 기량작용이라는 의미고 반면에 혈당량이 증가하면 인슐린이 분비된다. 이건 뭐다? 음성 피드백이다 이거는. 혈당량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해했죠? 자, 체온 조절 과정.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여기 보면 체온 조절 과정, 혈당량 조절 과정, 산투압 조절 과정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가급적이면 그 표나 그래프를 외우고 있는 게 좋긴 해요. 거기 나와 있는 표 이렇게 중간에 보면 혈당량, 그러니까 체온 조절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혈당량에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에 관련된 거, 이 그래프가 나와요 중간에.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이거는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참 좋겠는데 꼭 그려져 있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뭐냐? 내가 따라갈 수만 있으면 돼요. 따라갈 수만 있으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정상적인 체온 범위에서 체온이 상승한다. 자, 체온 상승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우리 몸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은 온도에 따라서 열에 따라서 어떻게 돼? 변성되잖아. 그러니까 그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안 돼. 우리 몸이 익어버린단 말이야,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체온이 높아지면 안 돼요. 또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면 물질 대사가 잘 안 돼요. 온도가 낮으면 교수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물질 대사가 잘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일정 체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상범위 체온에서 자, 운동이나 더워져서 운동이나 주변의 더위 때문에 체온이 상승했어. 자, 체온이 상승하면 어떻게 돼? 자, 시사가부가 그 체온이 상승한 거를 체크를 한단 말이야. 그지? 혈액의 온도나 이런 것들을 갖고 체크를 하겠지. 그러면 시사가부가 고온이 감지하면 자, 일단 교감신경의 작용을 완화합니다. 자,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잖아. 그러면 혈관을 얇게 해서 그 안에 있던 포도당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세포로 공급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혈관이 얇아진단 말이야. 모세혈관들이 얇아진단 말이야. 근데 교감신경이 완화되면 다시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이 돼요. 자, 확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이 벌개지지. 더울 때 얼굴 벌개지는 이유가 있잖아. 그런 거다. 그리고 땀 분비 증가하고 그래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켜서 체온을 항하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계의 작용이 크게 작용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반면에 체온이 하강하면요. 자, 추위가 왔을 때 체온이 하강하죠? 자, 시상하의 저온이 감지하면 교감신경을 작용을 강화해서 피부의 혈관을 수축하고 열 방출량 감소하고요. 근육 떨림. 으쳐. 이거 맞잖아. 으쳐. 이게 뭐야? 열 발생량 증가시키는 거야. 근육에서. 자, 하나만 더 거기다가 플러스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뭐냐 하면, 자, 추울 때, 타이록신이 분비량 증가해서요. 간에서 세포호흡을 증가시켜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증가시킨다라고 얘기하죠. 자, 요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자, 간입니다. 타이록신이 간에 가서 요거 하나 적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성인들은 추울 때 추워 하고 떨지만 자, 신생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응?
신생아들은 아직 자기 근육이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서 떨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교감신경을 통해 본신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어 목 떨림 없이 물질 자산을 촉진하여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신생아하고 성인하고 다르다, 조절 과정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알겠어요? 신생아는 근육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혈당량 조절. 자, 그 다음 163페이지 혈당량 조절 갑시다. 자,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다.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서 몸에 정상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인해 포당이 일정량 있어야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량 변화는 이자에 분비된 인슐린과 글루콘의 기량작용을 통해서 혈당량을 조절하는데 인슐린과 글루콘이 각각의 분비는 뭐다? 음성 피드백, 혈당량에 따라서 음성 피드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거지만 분비되는 과정은 음성 피드백이다. 자, 예를 들어서 혈당량이 높아지면 뭐가 분비돼? 인슐린이 분비가 돼. 자,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자, 그 모세혈관에 있는 포당이 세포로 흡수가 빨리 됩니다. 빨리 되기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간에서 포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혈당량을 감소시킵니다. 자, 반면에 운동을 하거나 그래서 혈당량이 감소하면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포당을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당을 얻어 혈당량을 증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감소시키는 과정은 인슐린밖에 없거든요. 감소시키는 과정은 인슐린밖에 없는데 증가시키는 거는 글루카곤 말고도요. 그 밑에 분신 속질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에 의해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당으로 분해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 두 가지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두 가지가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24페이지에 오면 자, 뭐 식사 후에 인슐린 분비량이 어떻게 되느냐, 글루카곤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근데 거기 보면 인슐린의 농도 단위하고요, 글루카곤의 농도 단위가 높이가 달라요. 그죠? 그거 잘 구분해 보도록 하시고, 뭐 당뇨병이 이제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밑에 일형 당뇨병과 이형 당뇨병 요거 구분해 줘야 돼요. 자, 밑에 일형 당뇨병은 자, 혈당량이 높아도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베타 세포가 파괴되거나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는 사람을 일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인슐린 주사 맞으면 해결이 돼요. 오케이? 예. 그런데 요즘의 당뇨병은 주로 이형 당뇨병이다. 비만이나 고지혈증,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슐린 수용체가 작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인슐린은 분비가 되는데 혈당량이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방법 없어. 뭐야? 식이요법으로 혈당량 낮춘 수밖에 없어. 요즘에 있는 당뇨병이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삼투압 조절까지만 보고 쉬도록 할게요. 자, 삼투압. 자,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요, 체액의 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체액의 농도. 삼투압은요, 체액의 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의 농도를 일정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투압이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그랬듯이 고장이 되는 식으로는 쭈글쭈글해지고 저장해지고 터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투압을 통해 체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 들어가는 호르몬이 ADH 뭐요? 항이뇨 호르몬이요. 자 어디서 분비돼요? 항이뇨 호르몬 어디서 분비된다고요? 뭐라 그랬죠? 뇌하체 부엽이요. 뇌하체 부엽에서 분비되는 게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얘가 분비가 됐다라는 의미는 자, 이뇨가 뭐예요? 오줌 싸는 거. 항은 오줌 안 싸게 하는 거란 뜻이에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오줌을 안 싸요. 왜?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오줌이 적게 만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은 어떤 때 분비한다? 체계 농도가 어떨 때? 높을 때요.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할 때, 체계 농도가 높을 때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자 봐봐.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혈장 삼투압이 높다.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라는 게 뭐냐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를 혈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그게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잖아. 그지? 네. 그게 체액의 농도가 높을 때랑 혈장 삼투압이 높다는 게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다. 자, 그러면 그때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량을 증가시켜서 오줌량을 감소시키고 오줌은 진해지는 거죠. 그죠? 물을 많이 흡수하니까 오줌은 점점 진해집니다. 진해지고요. 그래서 혈장 삼투압은 감소하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자, 물을 많이 마셔. 물을 많이 마시면 결국 체액의 농도가 낮아지겠죠? 체액의 농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혈장 삼투압이 감소하니까 자, 물의 제흡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ADH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오줌 생성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다. 자, 근데 이것만 그러니까 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물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무기염류, 그러니까 나트륨이온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솔직한 말로 얘기하면 이게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부시 거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부시 거증에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랑 병행돼야 돼요. 왜? 삼투압 유지하는데 물만 갖고 삼투압 유지하니? 용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농도를 유지하려면 용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용질의 제흡수를 늘리거나 낮추거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돼야 되는데 거의 중학교 수준으로 낮춰준 거예요. 이거 지금. 옛날에 이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생물완에서는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 과정은 지금 정말 중학교 수준으로 낮아진 거예요. 중학교에서 본 거랑 거의 차이가 없죠.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대신 좀 더 자세하게 ADH가 어떤 때 분비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면 되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거기 있는 개념하기 문제 앞에 162페이지하고 166페이지 문제 풀고요. 대표에서 문제 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단원까지밖에 못 끝냅니다. 자, 거기 앞에 162페이지 자, 개념하기 문제 1번 그림은 타이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걸 X 표시하시오. 가에 해당하는 조절 작용은 음성 피드백이다. 그죠?
타이록신이 분비가 되면 표적세포에서 이제 작용을 하다가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이제 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 작용을 받고요. 자,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이 아니라 시사하부에서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그죠? 갑상생은 타이록신이 분비가 되는 거고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은 갑상생을 자극하여 타이록신이 분비되도록 촉진을 합니다. 맞고요. 혈액 속의 타이록신의 농도가 낮아지면 시상압에서 분비된 갑상생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여 갑상생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촉진합니다. 맞고요. 혈액 속의 타이록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기량작용이 아니라 음성 피드백이죠. 그죠? 기량작용이 아니라 갑상생 자극 호르몬의 방출 호르몬의 분비는 억제돼요. 그러면 갑상생 자극 호르몬도 억제가 되겠죠. 뇌하체 전엽과 갑상생은 모두 내분비샘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체온 조절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자,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낮으면 자, 시상하부가 저온을 감지하여 골격근을 떨림을 활발하게 합니다. 체온의 정상 범위가 높아지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고요. 땀 분비가 촉진이 되죠. 그 다음에 체온이 정상 범위보다 낮으면 몸을 통한 열의 방출량은 감소하고 열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얘들아, 감기 걸리면 열 나는데 춥잖아. 그지? 원래 이제 막 뛰어가지고 더우면 막 땀나고 얼굴 빨개지고 그러잖아. 그게 정상이거든. 근데 감기 걸리면 열 나는데 춥잖아. 왜 그래? 감기 바이러스가 이 시상하부에 자극을 줘서 그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체온이 높은데도 낮게 느끼게 만드는 거야. 감기 바이러스가 이제 시상하부를 고장내게 만드는 거야. 그게 체온 유지 프로세스를.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도 춥게 느껴지는 거다. 그런 거예요. 자, 그림 가와 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을 영어를 줘서 자, 피부 근처 혈액의 양은 가에서는 증가하고 나에서는 감소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6페이지요. 자, 우리 몸의 혈당량 변화에 따른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기량작용으로 혈당량이 정상 범위가 유지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음식물을 먹어 혈당이 높아지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네, 맞고요. 운동을 하여 혈당량이 낮아지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과정이 촉진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글라이코젠이 포도당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분해되는 과정이 촉진이 되겠죠. X. 글루카곤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체세포로의 포도당 흡수가 촉진이 되는 건 인슐린이죠. X입니다. 자, 그림은 건강한 사람이 식후에 따른 혈액 속의 호르몬 A와 B의 농도를 나타낸 건데 A가 뭐요? 인슐린이고 B가 글루카곤이요. 그죠? 자, 그 그림에서 A의 농도가 자 0이라는 시간 이전에는 A의 농도가 B의 농도보다 낮았죠? 그죠?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잠깐만 앞에 봐보세요. 몇 페이지 보시면 164페이지 보세요. 164페이지 보시면 자, 식사하기 이전에 혈액 속의 인슐린의 농도가 X축과 Y축 단위가 2000단위죠. 자, 반면에 글루카곤은요 100단위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인슐린의 농도가 이건 그래서 A의 농도축과 B의 농도축이 다른 거예요.
Y축이 왼쪽에 있는 게 A의 농도, 오른쪽에 있는 게 B의 농도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딱 보고 B의 농도가 A의 농도보다 높을 때가 있다. 아니라고요. 이해했나요? 자, 그렇다. 인슐린이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정상적인 자극에 발달한 질병은 당연히 당뇨병이겠죠. 자, 그림은 혈장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는 분비생 가와 호르몬 X를 나타낸 건데, 가가 이제 뇌하초 구엽이고요. 자, X는 항인효 호르몬이죠. 그죠? 구엽에서 분비한 항인효 호르몬. 땀을 많이 흘리면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량이 증가하고 그 결과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증가하고 하여 혈장 삼투압이 감소하게 된다. 자, 물을 많이 마시면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한다. 그 결과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량이 감소하고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따라갈 수만 있으면 되는데, 자, 그다음 대표적 분석 문제 네 개가 나옵니다. 자, 각각 우선 대표적 분석 1은 타이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림가는 건강한 사람의 타이록신 분비 조절 과정을 나는 이 사람의 혈중 기억의 농도에 따른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는 갑상샘과 뇌하체 전역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기억과 니은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과 타이록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가 뭐예요? 희상하부에서 TRH가 분비되면 뇌하체 전엽이 자극을 받아서 TSH가 분비가 되죠. 그러면 갑상샘에서 타이록신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A는 뇌하체 전엽, 동그라미 B는 갑상샘이고요. 자, 기억은 이제 타이록신이죠. TSH가 증가하면 갑상샘이 커지면서 타이록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가에서 혈액 속에 타이록신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 음성 피드백이죠. 음성 피드백.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치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뇌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하여 타이록신의 분비를 촉진하죠. 자, 근데 얘들아, TSH가 분비된다고 바로 타이록신이 증가하는 게 아니야. 갑상선이 부풀어 오르고 타이록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 알겠니? 예. 자, 갑상샘 혈액 속의 타이록신의 농도가 높아지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의 분비는 억제되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도 억제가 되겠죠. 똑같이. 자, B에 니은의 표적세포가 있다. 그죠? 갑상샘에 TSH의 표적세포가 있는 거죠. 네. 자, 2번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이 되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는 촉진이 된다. 거꾸로죠. TRH가 분비가 촉진이 되면 TSH가 분비가 촉진이 되는 거죠. 틀렸네요. X. 타이록신의 분비량은 기하학적이 아니라 음성 피드백이고요. 기억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치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면 혈액의 타이록신의 농도가 결과적으로 높아지겠죠. 그죠? TRH가 분비되면 TSH가 분비되고 TSH가 분비되면 갑상선이 자극이 돼서 갑상선이 증가해서 타이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혈액 속의 타이록신 농도가 낮아지면 A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는 게 아니라 촉진이 되겠죠. 틀렸네요. X. 오케이. 자, 대표적 분석 문제 2. 자, 여기 보시면 그 밑에
그 빈출 선택지로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이 가로 1번, 4번 문제 가로 1, 가로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이 여러분들이 문제 나올 때 기억니은 디귿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고 맞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 대표적 분석 문제 2. 체열 조절의 중추 어디라고요? 시상하고요. 시상하부 됩니다. 시상하부가 체열 조절의 중추가 되고요. 자, 동그라미 A는 어디일까? 이 동그라미 A가, 자, A는 수축과 확장 중 하나다. 동그라미 A는 혈관, 자, 체온 조절 중추. 저온을 감지했으니까 혈관을 수축시켜야겠네요. 그냥? 그죠? 수축시켜야 되고요. 자, 기역에서, 과정 기역에서 열 생산량은 증가하겠죠. 과정 니은에서 교감신경이 작용이 강화됩니다. 과정 디귿에서 몸을 통한 열 방출량은 감소되겠죠. 혈관이 수축했으니까. 나에서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로 흐르는 열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적다. 그죠? 열 방출량이 많아지면 혈액량은 많아지는 거고, 열 방출량이 적어지면 혈액량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T1일 때가 적다고요. 더위로 체온이 상승하여 체온 조절 중추가 고온을 감지하면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는 거 맞아요. 동그라미. 추위로 체온이 하강하여 체온 조절 중추가 저온을 감지하면 골격근의 떨림이 활발해져 열 발생량이 감소한다.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거죠. 그죠? 틀렸네. X. 과정 디귿에서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증가한다. 수축하면 감소하겠죠. 그죠? X네요. 땀 분비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자, T2일 때가 열 방출량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게 더울 때겠죠. 그죠? T2일 때가 땀이 많으라는 거예요. 열 생산량분의 열 방출량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자, T2일 때 열 생산량은 적고 열 방출량이 많겠죠. T1일 때는 거꾸로겠죠. 열 생산량하고 열 방출량이 줄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혈당량 조절 과정. 간에서 호르몬 A와 B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 A가 지금 뭐예요? A가 호당 농도의 상대값이 늘어나면 A의 농도도 늘어난다고 했죠. 그죠? 인슐린 농도가 늘어나겠네요. A가 인슐린이네요. 그러면 기역이 포도당이고 니은이 글라이코젠이겠네요. 그죠? 자, A가 인슐린이고 B가 글루카곤. 그 다음에 기역은 포도당, 니은은 글라이코젠입니다. A는 인슐린은 이자의 랑게르 한섬의 베타 세포예요. 반면에 B는 글루카곤이 분비되는 건 알파 세포죠. 자, 혈당량이 높아지면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혈당량이 낮아지면 글루카곤이 간에 저장된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으로 방출하는 과정을 촉진하게 되죠. 자, A와 B의 기량작용을 통해 혈당량을 조절하게 되고요. 건강한 사람에서 식후 혈당량이 높아지면 A의 분비량이 증가합니다. 피드백이죠. 음성 피드백. A가 생성되지 못하면 당뇨병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글루카곤을 기역을 니은으로 전환하는 과정. 기역을 니은으로가 아니라 니은을 기역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죠. 글루카곤은. 그죠? X고. 자, 혈당량이 높아지면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B의 분비량이 증가한다. 아니죠? A의 분비량이 증가하겠죠. X. B는 혈액에서 T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거, 이거 인슐린이죠? 근데 B는 글루카곤이니까 틀렸네요. 간에서 단위 시간당 합성되는 글라이코젠 양은 C1일 때가 C2일 때보다 많다.
아니요, C2일 때가 더 많겠죠? 인슐린이 많은 거니까. 그죠? 틀렸고요. 혈액에서 체세포로 포당 유입량은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많죠. 자, 인슐린이 많으면 포당이 많아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체세포로 흡수되는 양이 많아져요. 네, 그렇습니다. 동그라. 자, 마지막 3톱 조절 나오죠? 자, A가 뭐야? 항인효 호르몬 ADH 바소프레신이라고 해요. 바소프레신. 자, 항인효 호르몬 ADH 바소프레신 다 같은 말이에요. 되겠죠? 자, 혈장 삼투압 조절의 중추는 시상하고요. 자, 시상하부가 거의 대부분 조절의 중추가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어디서? 뇌하수체 구엽이라고 했죠. ADH가 분비가 되고요. 증가합니다. 자, 물을 마시면 콩파에서 물의 제흡수량이 물을 많이 마시면 물의 제흡수량을 감소시켜야겠죠. 물을 많이 빼내야 되니까, 그죠? 감소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ADH가 감소하겠네요. 나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량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많겠죠. 혈장 상투압이 높으면 혈장의 농도가 진하다는 얘기니까 물을 많이 흡수해야 되니까 오줌이 적게 만들어지겠죠. P2에서 혈장 상투압이 높은 상태잖아요. 그죠? ADH가 그래서 ADH가 많이 분비가 돼서 물의 재흡수량을 촉진하게 되고 물의 재흡수량을 촉진하면 오줌의 양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P1일 때가 오줌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A는 자, 4번 문제 1번 A는 콩파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ADH 맞고요. 혈장 상투압에서 정상 범위보다 낮아지면 항인효 분비량은 감소하겠죠. 혈장의 농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니까 오줌을 많이 물을 많이 빼내야 되니까 항인효 호르몬은 줄어들 겁니다. 분비량 증가하는 거 아니죠? 자, 물을 많이 마시면 단위 시간에 오줌 생성량은 증가하고 오줌의 삼투압은 감소하겠죠. 오줌이 묽어진다는 얘기예요.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A의 분비량이 증가하여 콩팥에 제급되는 물의 양이 늘어나 혈장 삼투압이 낮아진다. 오케이. 그래서 고혈압인 사람들은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왜요? 물의 제급량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돼요? 혈액이 더 증가하겠죠. 혈액이 더 증가할 거예요. 자, A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감소하겠죠. 그죠? 항인효 호르몬은 오줌을 안 만들어지게 하는 거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높다. 아니요, P2일 때가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지겠죠. ADH의 농도, ADH가 증가하면서 물을 재흡수를 많이 했을 테니까 틀렸고요. 콩팥에서 P2일 때 물의 재흡수량과 P1일 때 물의 재흡수량을 비교해보면 1보다 작다. 그죠? P2일 때는 물을 많이 흡수할 거고요. P1일 때 물을 적게 흡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만있어. ADH 1보다 작다. 오케이, 맞아요. 자, 따라갈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갈 수만 있다라는 얘기면 되겠고, 자, 이제 넘어가서요. 두 번째 단어를 자, 몸의 항상성과 모여전에 우리 몸의 방어작용 볼게요. 방어작용.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우리 요까지만 여기만 좀 하고요. 자, 자, 질병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비감염성은 전염 안 되는 거. 당뇨병,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은 전염 안 되죠. 자, 그런데 감기, 독감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전염되죠? 감염성 질환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병원
비감염성 질환은 감염체, 병원체 감염과 관계없이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생활 방식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한 것을 말하며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는다가 제일 중요해요. 감염성 질환은 병원체 감염에 발생하며 체 또는 접촉, 공기, 음식물 다양한 경로로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병원체의 종류. 자,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있대요. 자, 일단 세균, 박테리아. 자, 대부분 사람에게 해롭진 않은데 일부가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자, 원핵생물입니다. 원핵생물이 뭐예요? 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핵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균은 단세포 원핵 생물, 그러니까 DNA나 RNA를 갖고 있는 원핵 생물이고요. 자, 세포 바깥에 세포벽이 있고 소수가 있어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대부분 분열법으로 빠르게 증식하고, 감염된 사람과 접촉, 오염된 음식물의 섭취로 감염이 되고, 자, 질병의 예로는 충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콜레라, 탄저병, 화상풍, 결핵, 세균성 폐렴, 세균성 식중독,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세균을 치료할 때는 세균에 걸린 병에 걸린 걸 치료할 때는 항생제를 사용을 합니다. 항생제. 자, 항생제 중에 자, 항생제는요. 거기 걸리는 특정 병원체에만 병원 질병 감염시키는 균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세균 전체에 작용을 해요. 항생제의 특징은요. 세균 전체가 한마디로 화상풍, 결핵, 세균성 폐렴 다 같은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항생제별로 약간의 어디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항생제는 그냥 거의 똑같은 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강아지가 이 피부병에 걸렸단 말이야. 이 골든 리트리버라 피부병 잘 걸려요. 이 피부병 어디 가서 이제 뒹굴다가 뭐 무더워 그래가지고 피부병 잘 걸리는데 이게 암컷이라서 이제 중성화 수술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하고 나서 암컷이가 이제 난소를 제거하는 거라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거든. 완전히 배를 가르고 수술해야 돼. 배에 수술 자국이 있어. 그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서 뭘 썼냐?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염증, 그러니까 이게 세균 감염 안 되라고 항생제를 먹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피부병이 났더라고. 무슨 자겠죠? 그러니까 항생제는 어떤 특정 세균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균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세균 전체에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피부병 약을 안 먹어도 그 항생제 적용으로 피부병이 낫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자, 반면에 바이러스는 안 그래요. 자, 바이러스는 우리 앞에서 제일 처음에 배웠죠. 생명체예요, 아니에요? 몰라요. 생명체이기도 하고 생명적인 특징을 갖기도 하고 생명체가 아닌 특징을 갖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자,
세균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세포 구조를 갖고 있지 않고 핵산이나 단백질 껍데기로 쌓이는 간단한 구조인데, 자,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하고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만 물질 대사하는 거죠. 그죠? 그죠? 자, 자신의 유전 물질을 살아있는 속세포 안으로 침투시킨 뒤 증식하며 이후 세포를 파괴하거나 더 많은 세포를 감염시킨다. 그래서 뭐 감기, 독감, 홍역, 구순포진, 소아마비, 수족구, 에볼라, 우천성 면역 결핍증, 한국형 위해 수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응? 자,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이걸 치료하려면 뭘 써야 된다고?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된다고. 자, 그런데 항바이러스제는 뭐라고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항바이러스제가 다르다고요. 자, 그런데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이 생기잖아. 그치? 응?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이 생긴단 말이야. 왜 변종이 생겨? 그냥 DNA나 RNA가 그냥 외부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염기 서열이 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게 되면 걔네들이 만들어낸 단백질 구조가 변해 안 변해? 변하겠죠. 그러면 항바이러스제가 작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감기를 딱 잡아내는 건 안 된다 이거야. 그럼 감기 독감 예방주사 맞으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감기 독감 예방주사는요, WHO에서 국제보건기구에서 그해에 유행할 것 같은 바이러스를 이제 예측을 해요. 기후나 아니면 그 사람 활동도나 이런 것들을 이 기준으로 해서 그에 많이 발생할 것 같은 독감에 해당하는 바이러스의 3가지를 골라냅니다. 그 3가지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방어할 수 있는 면역 백신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3가지는 방어가 되는데 다른 독감은 걸려요. 그러니까 독감 예방주사 맞아도 독감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과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항바이러스제를 쓰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변종이 많이 생겨서 항바이러스제가 영향이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치료제, 항바이러스제를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 그래서 감기를 완벽하게 치료하는 약은 없다. 감기를 완벽하게 치료하는 건 뭐야? 우리 몸이야. 면역 체계가 치료하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약 먹어서 치료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완벽하게 치료하는 건 우리 몸이다. 면역 체계. 그래서 우리 면역 체계가 완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게 에이즈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되잖아. 에이즈가 뭐야? 우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해서 면역 기능이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걸린다고 죽진 않아요. 그 자체로는 죽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 죽는 거예요. 우천성 면역 결핍증 걸린 사람들은 그 자체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다.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왜? 못 막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원생생물. 자, 질병을 일으키는 원세포, 단세포 생물, 진핵생물이고요. 진핵생물이고, 자,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원생생물을 가진 매개생물의 물림, 뭐 이런 것들을, 말라리아, 수면병, 채채팔이라고 하는, 수면병, 말라리아, 아메바성 이질, 아메바성 리스망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치료제를 사용하는데 없는 것도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곰팡이. 곰팡이. 무좀. 무좀이요. 무좀. 자, 항진균제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자. 칸디다증.
만성 폐질환, 진균성 폐렴. 저 폐렴이 또 이게 다르네요. 그죠? 여기 앞에서 보면 폐렴이 세균성 폐렴이 있고 진균성 폐렴이 있네요. 그죠? 이게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세균에 의해서 감염돼서 폐렴이 생긴 거와 곰팡이에 의해서 감염돼서 폐렴이 생긴 거가 다르다는 얘기죠. 식중독도 마찬가지죠. 세균성 식중독과 곰팡이성 식중독이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특히 구분해야 될 건 세균과 바이러스 구분 꼭 하셔야 되고요. 세균과 바이러스 꼭 하셔야 되고, 자, 원생생물과 곰팡이도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이다. 그 옆에 보면 그 변형 프라이온이라고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 단백질인데 이 과부병, 야구병, 그 뇌에 구멍이 뚫리는 병이라고 하죠. 그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는 건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그냥 단백질이라고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양분이라고 인식해서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때 저기가 있었잖아. 명박산성. 그때 그게 왜 명박산성이냐면 그 광화문 앞에다가 그 컨테이너 박스 쭉 사람들 대모 못하게 거기다 꽉 세웠잖아. 그래서 그걸 명박산성이라고 했거든. 그 왜 그랬냐면 그때 그 소고기 수입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입 소고기를 수입하는 게 뭐 어때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연령별로 있어요. 그리고 특수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우병이 프라이온, 변형 프라이온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그냥 아무 여과 없이 그냥 수입하게끔, 연령 제한이 원래 30개월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30개월 이하 된 소만 잡아서 들어오게 돼 있어. 근데 이명박이가 그거를 풀어주기 하려고 했었거든. 더 나이 든 소들이나 아니면 아무 부위나 상관없이 다 들어오게끔. 그게 뭐 별거냐? 안 걸릴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대부분 소가 뭐 변형 프라이를 갖고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치? 않을 테니까. 근데 한 마리라도 그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걸 먹은 사람들은 무조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못 들어오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다 데모하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 어린애들, 그 아줌마들 유모차 끌고 나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명박이가 쫄아가지고 명박산산 만들었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 걸린 사람이 있냐?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없고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몇몇 발견된 사람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소에다가 소를 먹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에다가 소를 먹이면 이 변형 프라이온이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사료를 만들 때 소고기 성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단백질의 구조가 도와져서 소고기가 맛있어진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소뼈 갈아서 넣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얘가 변형 프라이온이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소가 소를 먹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사람이 사람 뇌 먹으면 안 돼요. 변형 프라이온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알아두면 되겠다. 이거는 이제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냥 단백질 자체가 그냥 영양분으로 인식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그냥 소화돼서 흡수되면 거의 변형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이랑 합쳐지면 변형 프라이온으로 바뀐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 원래 몸에 있는 단백질 형태가 바뀌어서 뇌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단백질 형태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감염성 질환 예방.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 비말이나 공기를 의한 감염 예방, 마스크 쓰는 거, 뭐 이런 거죠. 접촉에 의한 방법, 감염 예방, 비누로 손 잘 씻고, 감염된 사람과 접촉 피하고, 그러니까 음식물을 통한 감염 예방, 매개 생물을 통한 감염 예방, 이런 것들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제, 거기, 190페이지에 이건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여기 인체 방어 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 인체 방어 작용은요. 자, 인체 방어 작용. 자, 여기에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있죠. 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백신, 주사 맞는 것들이 이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그 얘기 했어요. 황달 얘기한 적이 있어요. 황달. 기억나나요? 자, 황달이 뭐냐면 그 몸속에 요소가 간에서 요소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많아져서 요소로 바꾸었는데 요소가 너무 농도가 높아서 얼굴이 노랗게 되는 게 황달이에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거나 신생아들이 잘 걸린다고 얘기했었죠. 신생아들이 이 황달 신생아들이 모유를 먹게 되면 모유 중에 초유라고 해요. 초유를 먹게 되면 이 황달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아니냐면 이 초유에 보면 자, 신생아들이 구천적인 게 아직 안 만들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 기능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초유에 면역에 관련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느 동안 100일 정도를 버틸 수 있게. 예, 그래서 100일 정도는 엄마의 모유에 의해서 면역 기능이 활성화돼요. 그럼 100일 이후에는 어느 정도 면역 기능이 완벽하게 작용하게끔 돼 이제 몸에서 작용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외부에 보여주면 안 된다. 100일 정도 지나면 외부에 보여줘도 자기가 방어할 수 있으니까 보여줘도 된다. 그래서 100일 잔치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원래. 그래서 옛날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문 앞에 애 태어났는데 거기 문 앞에다가 새끼줄에다가 수치나 고추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 애기 태어났으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런 방어작용이 안 되니까 면역 기능이 안 되니까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그 가족이 있는 가족이 갖고 있던 바이러스 이런 거 말고 다른 게 들어오게 되잖아. 그럼 위험할 수 있잖아, 솔직히. 새로운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후천적인 거는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는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거,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냐면, 자 피부요, 피부 갖고 있죠. 피부가 막아줘요. 병이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피부가 의외로 튼튼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백혈구 식중작용. 이거는 항상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식세포작용이라고 하죠. 식세포작용.
자, 이런 것들은 백혈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선천적으로 있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염증 반응. 염증이 생기면 이제 히스타민이 분비돼서 부풀어 오르고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선천적인 방어다라는 얘기예요. 선천적으로 있는 방어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천적으로 있는 방어고요. 자, 그 다음에 무천적은 뭐예요? 무천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역 기능이에요. 면역 반응이다. 자, 이제 면역도 좀 달라요. 이게 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다릅니다. 되게 다른 건데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선천적 면역.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선천적인 거를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거를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나옵니다. 자, 특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 시우가요. 시우 여친만 좋아해요. 이게 특이적인 거예요. 그럼 제왕이는 지나가는 여자는 다 좋아해요. 이게 비특이적인 거예요. 어느 한 명을 특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한 병균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는 거고, 모두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특이적 방어는 모든 병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특이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1대1 대응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음한 여친만, 물론 이제 뒤에서는 이제 양다리 걸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말고 네 여친, 네 여친이 양다리 걸치고 시우한테는 그러니까 이거죠. 시우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친은 또 이렇게 다른 남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시우한테 뭔가 빨아먹어서 이제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빨아먹을 게 없으면 이제 버려. 지금 참 안타까운 자식이에요. 재하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친 이뻐? 안 이쁘잖아. 이제 말이 없네. 이제 끝났네. 며칠 됐어?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 아직 허니문 기간인데. 그리고 아직 눈에 콩깍지 껴 있을 기간인데. 다 이뻐 보여야 되는데. 뭔 짓을 해도 이뻐 보여야 되는데. 좀만 지나봐. 먼지 타면 아씨 귀찮아. 이렇게 되지. 안 그래? 그래서 그거 다 뇌 기능 때문에 그렇다? 뇌에서 호르몬 분비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유지되는 기간이 최대 6개월이야.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이제 딱 생기잖아? 그 사랑의 호르몬 뭐라 그래? 도파민이가. 하여튼 뭐가 있어. 그 호르몬이 분비되면 뇌 특정 부위가 활성화돼. 그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그러니까 그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면 이제 다 이뻐 보이는 거야. 뭘 해도 다 이뻐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호르몬의 양이 쭉 증가했다가 점점점 감소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6개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진짜 이뻐 보여. 근데 6개월 이후에 계속 좋아한다? 이거는 뭐야? 정말 인간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 좋아한다는 거야. 흔히 말해서 정 때문에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정 때문에 라는 말. 그래서 눈에 콩깍지 씌우는 기간이다. 흔히 이걸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요. 얼마나 이제 그 사이에 인간적인 이로 내가 좋아도 되는 애가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야. 왜? 선생님도 이제 콩깍지 씌워가지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됐잖아요. 무서워. 그죠? 월급 아깝다고 친구들 막 때려주려고 무서워 죽겠어. 자, 비특이적 방어작용,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모두 다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피부하고 점막이 뭐냐면 막이 이제 우리 콧물, 그 다음에 여기 기관지에 있는 막 가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액체적으로 막으로 생겨서 병균이 침투하는 걸 막는 거라고요. 이거는 들어오는 걸 모두 다 막아주는 거죠. 그죠? 피부나 점막은 거기 보면은 자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어 역할을 한다. 반응하는 역할을 한다. 자 피부의 각질층은 병원체가 침입한 것을 막는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피부로 분비되는 땀이나 침 등에는 라이소자임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 병원체 침입을 막는다. 세포벽 분해한대요. 이 라이소자임이 그렇게 세포벽을 분해한대요. 자 그다음 각질층이 없는 눈이나 콧속, 호흡기관이나 소화관, 내벽은 점막으로 덮여 있어서 점막에서 라이소자임이 들어있는 점액을 분비해서 병원의 침입을 막는다라는 얘기죠. 숨기관지의 내벽의 섬모와 점액은 숨 쉴 때 들어오는 병원체가 이물질을 붙잡아 몸 밖으로 가래 나오는 거야 가래. 그거고요. 위벽은 강한 산성이 위산을 분비해서 음식물에 섞인 병원체를 제거해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방어막 1차적인 방어막 계열입니다. 여기 피부하고 점막은 1차적으로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식세포 작용. 자, 이 식세포 작용은 나중에 후천적인 작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후천적인 작용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백혈구가, 자, 병원체야. 그럼 백혈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잡아먹죠? 잡아먹습니다. 근데, 잡아먹다가 자기가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름이요. 그러니까 상처 났는데 막 화끈화끈거리면서 고름 생기고 이러는 게 염증 반응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백혈구랑 세균, 그러니까 병균들이랑 전투를 해서 그 시체들이 쌓인 게 고름이에요. 그 시체들이 쌓인 게 고름이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백혈구가 자기 몸속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식세포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병균이 이렇게 있으면 병균이 이렇게 딱 가서 아베나 운동을 이렇게 가서 백혈구 이렇게 잡아먹어요. 둘러싸서 얘를 이제 소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소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 그래서 특별한 그 백혈구 중에 대식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대식세포는 이렇게 소화시키면서 그 병균의 일반적으로 병균이 이제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으면 단백질 표면을 전시를 해요. 내가 이런 놈 잡았다라고 전시를 합니다. 그럼 그거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후천적 면역이 시작해요. 면역의 시작이에요. 내가 이런 놈 잡았어 라고 전시를 하면 그런 놈이었어? 하고서 이제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후천적 면역이 시작돼요. 자, 식세포 작용이 있어요. 어쨌든 이 자체도 병균을 제거하는 과정이니까 이건 선천적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이물질이라고 생각되는 다 잡고 무조건 잡아오고 일단 이기든 못 이기든 일단 붙고 보는 거야. 붙고 보는 게 백혈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염증 반응인데요. 자, 그 염증 반응이 뭐냐면 피부나 점막이 손상되어 몸속에 병원체가 들어올 때, 자, 방어작용으로 열, 붉어짐, 통증, 부어오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병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불편하죠.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부어오르고 뜨겁고 가렵고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우리도 불편하잖아. 병균 입장에서 되게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야. 못 살게. 예, 그렇게 만드는 게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은 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염증 반응의 기본적인 게 뭐야? 거기 보면 손상된 부위의 비만 세포에서 뭐가 분비돼? 히스타민이 분비돼. 히스타민. 이게 쓸데없이 많이 분비되는 게 뭐야? 쓸데없이 많이 분비되는 게 알레르기. 이게 쓸데없이 많이. 원래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쓸데없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돼. 그러면 이제 그걸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정상 범위를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비염이라든지 콧물 나면 뚝뚝 떨어지든지 이렇게 생기는 게 그런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 비염 날 때 콧물 뚝뚝 떨어질 때 먹는 알약 같은 거 있죠. 항히 히스타민인데 히스타민을 농도를 낮춰줘요. 히스타민의 작용을 낮추는 거. 그럼 이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요. 병원균을 이제 병원균이 저기 있다. 히스타민을 따라서 백혈구들이 쭉 몰리는 거예요. 백혈구들이 쭉 몰려가. 그러니까 히스타민이 있는 곳에 백혈구들이 쭉 몰려가서 이제 식세포 작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염증 반응이에요. 혈관이 두꺼워지고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백혈구는 손상의 들패 병원 채찍검에 함께 고름이 된대요. 어우, 불쌍하죠. 그죠? 자, 그게 이제 선천적인 면역 반응, 비특이적 반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후천적인 면역 반응은요. 자, 후천적인 면역 반응은 시간 애매모호하네. 자, 후천적 면역 반응은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항원이 뭐예요? 병원균을 얘기하고요. 그 병원균을 잡는 걸 항체라고 얘기를 해요. 병원균을 잡는 것을. 자, 그러니까 항원이라고 하는 몸속에 들어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네? 그러니까 병원체 이외에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면지, 꽃가루, 독성 물질도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사람의 혈액도 다른 사람의 혈액도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혈액형을 보는 거죠. 혈액 수혈할 때 그 혈액 자체가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것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맞는 것만 구할 수 있는데 그게 항원형체 반응이라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항체. 항원에 대한 몸속에서 만들어낸 단백질을 항체라고 합니다. 항체는 그러니까 항원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단백질. 어이없냐? 이 단백질이요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Y자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이게 근본이고요. 여기 끝부분만 모양이 바뀌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감마글로불린이라고 해서 혈장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혈장에 단백질 덩어리가 있는데 그거에다가 요 끝에 부분만 갖다 붙여요. 그럼 그게 항체예요. 그러니까 요 끝에 부분을 만드는 과정이 뭐예요? 아까 대식세포가 뭐 한다고? 먹고서 내가 이런 거 잡았어 하고 전시한다고 그랬죠. 그 단백질을 잡을 수 있는 족쇄를 만들어. 그 단백질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족쇄를. 그러면 항체는 뭐 하냐면 그런 병원균이 이렇게 있으면 그 단백질 형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족쇄를 딱 잡어.
Y자 모양 이렇게 족대가 잡혀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못하게. 그럼 얘는 활동을 못하다가 어떻게 돼? 굶어지는 거야. 그게 하원항체 반응이야. 가만히 팀전으로 가라앉아버려. 얘가 활동 못하게, 다른 세포에 들어가거나 뭐 다른 작용을 못하게 딱 잡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갑 채워가지고 그냥 붙잡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그게 항원항체 반응이에요. 응? 이제 이 항체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예방주사 맞는 과정인데,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내가 말한 게 바로 체액성 면역이야. 체액성 면역이고, 자 이게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이 림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림프가 뭐냐 하면요, 백혈구의 일종인데요. 혈액에서 림프액 쪽으로 빠져나간 백혈구를 림프구라고 그래요. 근데 림프액 자체도 림프절에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혈관으로 흘러가는 게 있고, 혈관으로 흘러가는 혈액이 있고, 혈관에서 세포로 물질을 전달하기 위해서 빠져나온 혈장액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액체 중에 일부는 림프액으로 흘러간단 말이야. 응? 림프액으로 흘러간단 말이야. 그 림프액으로 흘러가는 거에서 그 안에도 백혈구가 존재하는데 그걸 림프구라고 한다. 림프구라고 한다고. 자, 림프구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있어요. 자,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있는데, B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고 성숙하고, 자, B림프구는 분할을 통해서 형질세포로 바뀝니다. 그 형질세포가 뭐 하는 거냐면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 항체 생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T림프구라고 하는 건 골수에서 생성되는 가슴에 있는 샘에서, 그러니까 림프액 주변에 저기 샘이 있는데 거기서 성숙하는데, 이 T림프구는 두 가지가 있어. 보조 T림프가 있고, 그 다음에 세포 독성 T림프가 있어. 자, 그러면 보조 T림프구는 나중에 가서 이 B림프가 활성화되고 분할돼서 도와주는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하고, 세포 독성 T림프구는 얘는 뭐 하냐면 백혈구와 똑같이 식균 작용을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그 세포에, 그러니까 그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만 잡아.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원래 어떤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라면 얘가 활동을 못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얘가 터져서 이제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터져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나올 거 아니야. 그 전에 이 세포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게 세포 독성 T림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바이러스가 이걸 잡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없애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 독성 T림프구예요. 알겠나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너무 많이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 림프 이거 가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백신 같은 것까지 이제 다음 시간에 쭉 할 거니까 하고 가도록 하죠. 야, 다음 주는 없고 마지막 주밖에 없어. 그리고 나중에 가서 부족하다 싶으면,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앞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앞에 시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뒤에 있는 얘기는 좀 정리해서 봅시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